이 제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작가, 아름다움의 채굴자, 그 아름다움의 채굴자. 이 채굴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들 쓰는데요. 이 채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채굴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욥기 2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철은 흙에서 캐내고 그랬습니다. 이 철은 흙에서 채굴하고 캐낸다는 채굴이 캐낸다는 거거든요. 채취한다. 그래서 흙을 파고 그 속에서 철을 캐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한다 그랬어요.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한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 속에 어둠 속에 뭐가 있나를 살피고 조사하고 그리고 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온 세계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실천하고 있고요. 실제로 광부들은 흙 속에 들어가서 10리, 20리, 30리씩 뚫고 들어가서 제가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 그 삼척탄저라고 하는 탄광에서 오신 광부들 교육을 했었는데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중석을 캐내는 분들도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중석 캐내는 공장에 한번 견학도 가본 적이 있어요. 한참 하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걸 이제 캐내는 건데 이 욥기 28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그게 죽음의 그늘 속까지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탐지를 해가지고 알아낸다는 거예요. 뭐가 있나 알아내고 그를 또 꺼내다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8장 11절에 가서 보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작가를 채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욥기에서 얘기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채굴은 금을 채굴한다든지 광석을 채굴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름다움을 채굴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작가는 뭐냐? 아름다움을 채굴하는 사람이다. 아름다움은 한문으로 표시하면 미자. 그렇죠. 미죠, 미. 미적 가치죠. 미적 가치죠. 이 미적 가치를 채굴해내는. 이게 실제로 예술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시를 쓰고 수필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왜 예술이냐? 문학도 이 장르를 딱 정해놓고요. 그래놓고 나서 그것까지를 예술이라고 해놓는데 그게 언어 예술이 어디까지가 언어 예술이냐? 신문 기사 이런 건 예술이라고 안 한다.
그것도 그런 글이지만 굉장히 좋은 글이거든요. 어느 예술이라고 하지 않죠. 논문, 대학 뭐 졸업 논문이라든지 석사, 박사 논문을 예술이라고 안 그랬는데, 그래서 글은 굉장히 좋은 글이지만 논문이라고 안 그래요. 예술이라고 안 그랬죠. 근데 요즘은 신문 기사가요, 기자들이 쓰는 그 기사가 예술이 아니라 타이틀이요. 그 신문 타이틀이 거의 다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타이틀 예술이라는 것도 한번 장르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쨌든 아름다움을 채굴한다는 거는 이건 아주 고차원의 세계고요. 그리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채굴자인지도 몰라요. 땅 속에 들어있는 광석은 자꾸 파면 나오지만 결국은 이 아름다움은 어떻게 파여 나올지, 그리고 어디 들어있는지 이거를 알아낸다는 거는 이 땅 속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것도 훨씬 어렵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면요, 요것만 이해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좋은 수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시란 무엇이냐면 그거는 아름다움이 채굴된 거다. 좋은 수필, 아름다움이 채굴된 거라고. 그게 말이 되나? 과연 그런가? 내가 어제 읽은 시가 그게 아름다움이 채굴된 시가 맞나? 누가 쓴 그 시가 아름다움이 채굴된 건가? 그게 맞습니다. 잘 보시면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시 한 몇 편 소개해 드릴게요. 평범한 시인데요. 그게 왜 아름다움이 채굴된 건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아름다움을 채굴하는 것이 이게 취미가 된 사람들이, 취미가 전문화된 사람들이 작가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름다움을 채굴하는 취미를 갖는 게, 커서도 이 취미를 갖는 거, 늙어서도 이 취미를 갖는 거, 이걸 가진 사람들은 예술가들입니다. 좋은 취미라고 우리는 이제 옛날에 얘기했지만 요새는 취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학교에서 뭐 써놓은 설문서 쓰면 꼭 취미가 뭐냐고 써내고 그래서 그럼 쓸 거 없으니까 대개 갖다 독서라고 썼죠. 근데 취미와 취향, 이것이 될 경우, 아름다움의 채굴이 될 경우, 이런 자녀를 키울 때 요렇게 되도록 키우는 것,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면 우리의 생각해 보세요. 채굴을 할 때 그것이 선일 경우 악일 경우, 그리고 나쁜 것일 경우와 좋은 것일 경우, 더러운 것일 경우와 깨끗하고 예쁜 것일 경우, 경우에 따라 완전히 틀리잖아요.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더럽고 추악한 것을 채굴하는 자로 키운다고 지금.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요, 그냥 미신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 이런 애들이 열심히 보면 미신에 심취하게 되고, 그거에 채굴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지금 사실은 아름다움을 채굴하는 그런 전문가로 사람이 자라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TV가 없을 때, 또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와 볼거리가 많지 않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자연히 이게 우리의 교과서였고,
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채굴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누가 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았어도 자연 속에서 뛰어놀다 보면 아름다움의 채굴자들이 되면서 컸다고. 그런데 지금 자연도 없어요. 나가봐도 애들이 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제 TV가 선생님이고 학원이 선생님이고 학교가 선생님인데 전부 생존 경쟁 속의 틀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서 아름다움의 채굴자가 아니라 생존 경쟁의 채굴자들이 다 돼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 정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근데 우리 서울에 있는 집은 정원 있는 집이 별로 없죠. 아파트는 이제 공동 정원이 있을 뿐이고, 이런 다세대 주택도 정원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정원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이 그저 뭐 없는 집에 사는 게 상식화되어 있지만, 아이들을 정원 있는 집에서 키운다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일을 정원이 많이 해주는 조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많이 해줄 생각 말고 정원을 하나 있는 집에서 애를 키우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당 있는 시골집에서 마당에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정원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원은 미술적 장소다. 굉장히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첨트르라고 하는 사람, 발음이 이게 첨트르가 맞는 거예요. 첨트르라고 이렇게 쓰지만은 첨트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인데요. 정원은 미술적 장소다. 그리고 명상을 위한 공간이다. 정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가 말하길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자연을 당연한 것으로 자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풀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내가 자연의 일부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의 일부구나. 이번에 덕수궁에서 연못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황금 연꽃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전시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할머니 집에 정원에서 꽃을 봤는데, 할머니 집에서 어렸을 때 본 그 꽃이 그게 얼마나 황홀했는지 자기는 그 추억으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상징적 의미, 그 꽃의 의미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전문가가 됐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 집에서 본 꽃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던 소년이 세계적인 정원 예술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이라도
방학 때 가서 며칠 놀다 올 할머니 집이라 정원이 있는 집이 할머니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들을 방학 동안만이라도 그곳에 가서 놀다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우리 필리핀은 좀 더 어려서 그런데 우리 예언님 우리 봄비 씨는 내가 화성 그 10월 거기서 목회할 때 거기서 나같이 꽃도 심고 그 꽃을 날라오기도 하고 지가 심기도 하고 그런 나는 그 추억이 있는데 걔한테 그런 추억이 남아 있다면 굉장히 평생 동안 난 걔한테 자연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도 앞으로 그런 경험을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까지라도 이 안에 한번 그런 경험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이제 그런 아름다움을 캐내는 그 소양을 갖게 되니까 아름다움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얼마만큼 캐내느냐,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석유 매장이 돼 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캐내느냐, 얼마나 좋은 걸 캐내느냐, 이제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 속에 그걸 담아내는 건데, 자 그러면 글 쓰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그 추사 김정희가 남겨놓은 글씨가 많죠. 많은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내가 보건데 세한도 같아요. 근데 세한도는요, 추사 김정희가 남겨놓은 것 중에서 쓴 글씨나 쓴 그림이나 중에서 제일 잘 못 쓴 글씨, 못 쓴 그림이 아닐까 라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선도 다 삐뚤어졌고, 그건 진짜 그림이 정말 초등학교에도 그것보다 잘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림이 잘 그려졌든지 못 그려졌든지를 떠나서 그 그림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면 바로 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미술의 기본이 안 된 그림인데 세한도가 도자가 그림 도자잖아요. 그런데 그 글을 제자한테 보낸 편지에다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그 그림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제자의 친구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또 글을 썼고요. 그 후에 이 그림이 없어졌는데 수집가가 가져가서 또 거기다가 글을 썼고요. 이걸 또 찾았는데 찾고 나서 학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이래가지고 그 세한도에 대한 글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림을 못 보고 글만 본 사람들도 야 이거 굉장할 것 같다. 결국은 세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림의 그 어떤 기본이 되지도 않은 그림이 세계적인 그림이 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글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 작가가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답지 않은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채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위대한 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우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술을 한번 대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하면 그것 자체가 확 떨어지는 것이, 그게 뭐 역사 속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림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 또 뭐 음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글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비슷한 예는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달 항아리 그러면은 그 항아리가 처음에는 너무 모양이 밋밋하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가지도 않는 항아리였었는데 그 항아리에다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니라 찾아낸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어떤 화가는 그걸 다시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항아리가 유명해진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은 그걸 글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 항아리가 세계적인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항아리는 따라서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번에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수학자가 둘 다 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건 참 특별한 그 이야기거리입니다. 지금 엄마들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학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상을 탔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 여기에 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전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왔느냐면, 뭐가 발표가 됐냐면, 이 두 사람 다 문학적 시기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적 소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건 획기적인 또 연구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신문에 칼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우선 이면찬이는 사실 그때 피아노로다 소리로 아름다움을 찾아내가지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채굴한 거야.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그에게 준비된 게 뭐냐면 문학이었다. 단테 소나타라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단테 신곡을 외울 정도로 읽었대요.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신곡 한 번 읽어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면찬이는 단테 신곡을 외울 정도로 읽었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거를 보고 자기 자녀들에게 단테 신곡을 읽힐지 안 읽힐지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읽히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에이, 설마 뭐 단테 신곡 때문에 그러려고 이러면서 그건 간과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면찬은 그것뿐만 아니고 괴테, 실러, 괴테, 실러 이런 시인들의 작품을 그냥 시죠. 읽고, 그 다음에 그 윤동주, 릴케, 하이네의 시도 그냥 다 섭렵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와 소설을 엄청 많이 터득합니다. 읽고,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느끼고, 그리고 심취하고, 거기에 젖어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문학적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연주가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든 건 그 내면에 들어있는 이런 그 문학의 힘이었다. 그럼 그 내면의 문학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의 채굴의 힘이거든요. 괴테가, 실러가, 윤동주가, 그리고
릴케, 하이네 이런 시인들이 채굴했던 그런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소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음악을 통해서 그걸 채굴하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실력, 그 땅을 자꾸 파면 돼요. 이 나무를 자르는 실력, 그 나무를 자꾸 잘라보면 돼요. 근데 이게 아름다움을 채굴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런 기술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그 아름다움이라는 걸 채굴하는 것은 그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감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허준이라는 수학자도 어려서 그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게 글쓰기였대요. 계속 글을 쓰면서 제일 많이 쓴 게 시였고, 자기 다음에 꼭 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시인이었다. 근데 시인이 되지 않고 수학자가 됐는데 어떻게 시인이 될 사람이 수학을 그렇게 잘했느냐? 시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잘했다. 그 무슨 연관이 있겠나? 이것도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연관이 있나? 자, 그럼 제가 이제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요거 마치겠습니다. 이건 황금찬 선생님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별과 고기 이런 제목이에요. 별과 고기.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시를 쓸 때 지난번에 혹시 제가 강연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비유를 들을 때는요, 제일 먼 것과 비유를 해야 좋은 시가 된다. 그래서 별, 그리고 여기다가 빛을 넣으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별에다가 고기를 붙인다는 거는 이건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제목 자체가 정말 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시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경치가 좋은데 같이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럼 시 한 수 나오겠는데요, 그래요. 경치가 좋다고 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별과 고기가 만날 수 있는 걸 보고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일반인과 시인은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을 해요, 더려. 근데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요. 이 별과 고기라고 하는 이 시에서 제 첫 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눈을 뜬다. 첫 줄이에요. 밤에 눈을 뜬다. 이게 뭐예요? 아까 욥기 28장이랑은 똑같잖아요. 철은 어디서 나와요? 흙 속에서 나온다 그랬어. 이게 흙이잖아요, 밤이. 흙 속에서 철이 나오고, 밤 속에서 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채굴인 거예요. 근데 흙 속에서 나온 철, 아름다움이죠. 밤 속에서 나오는 별,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눈을 뜬다. 밤에 눈을 뜬다.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뭘 보느냐? 그리고 호수에 내려앉는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입을 열고 별을 주워 먹는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별은 뭐냐? 밤에 눈을 뜨는 거다. 밤에 눈을 뜨는 존재다. 별은 밤에 눈을 뜨는 존재다. 여기서요, 보세요. 별은 돌입니다. 저 강바닥에 있는 돌과 같은 거예요. 별은 생물이 아닙니다. 별은 지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정말 뭐가 있나 하고 계속 지금 찾고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물도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별은 그러면 커다란 돌입니다. 별도 돌이고 설악산에 있는 바위도 돌입니다. 그런데 돌은 돌인데 별은 무슨 돌이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 돌입니다. 빛나게 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아름다움을 채굴하면 저 설악산에 있는 바위도 별이 되는 거예요. 그 바위 속에서 하늘의 별빛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보여야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굴러다니는 이 돌에서 빛을 볼 수 있어야 그 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는 채굴. 그러면 모든 상황, 이 시를 보면요, 그 시인이 채굴하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시 속에. 그리고 시를 한번 앞으로 읽어보세요. 요 시에는 시인이 무슨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광산에서 금을 캐내듯이 캐냈나. 꼭 하나, 꼭 그게 있습니다. 그게 없는 시는, 그거는 그냥, 짧은 글입니다. 시가 아닌 것과 시인 것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또 다른 분이 쓴 시인데요. 고래일, 이 제목은 인간의 길이에요, 길. 이게 길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대단히 평범한 시예요. 고래의 길과 개치렁이의 길과 너구리의 길과 딱정벌레의 길과 제비꽃의 길과 굴참나무의 길과 북방 개개비의 길이 있고 드디어 인간의 길이 생겼다. 그리고 인간의 길 옆에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를 읽을 때는 좀 마이크를 사용해야 돼요. 북방 개개비의 길과 굴참나무의 길과 제비꽃의 길과 딱정벌레의 길과 너구리의 길과 개찌렁이의 길과 고래의 길이 사라지고 드디어 인간의 길만 남았다. 그리고 인간의 길 옆에 길 잃은 인간이 버려져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는 우선 아름다움을 채굴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몇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 이거 아름답지 않잖아요. 길바닥에 예를 들어서 차에 친 고양이가 죽어서 누워있는 건데 이런 장면인데 그 다음에 맨 끝에는 길 잃은 인간이 버려져 있다. 버려진 인간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장면이잖아요. 그럼 이 시가 아름다움을 채굴한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다 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걸 채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꽃이 많이 폈습니다. 그러면 꽃이 많이 폈으면 당연히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꽃이 많이 핀 걸 보고 뭐 꽃이 아름답다, 꽃이 많이 피었다, 뭐 이거 맨날 해봐야 이건 채굴했다고 보는 것보다도 그냥 남이 채굴해 놓은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채굴한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 이거는 이 시인이 채굴한 아름다움이에요. 길 잃은
인간이 버려져 있다. 이것도 이 시인이 채굴한 아름다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름답지 않다고 한 것을 이 시인은 거기다가 아름다움의 가치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찾아서 딴 데를 헤맬 때 이분은 길 잃은 고양이가 버려진 거기 가서 아름다움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고양이가 제일 아름답다 그런 말. 그러면 이 일을 당했죠. 사람들은요. 그게 뭐가 아름다우냐, 그 왜 아름다우냐, 막 말이 많겠죠. 난 이래서 아름답다라고 한 것이 이 시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 시인이 찾아낸 아름다움이고, 이 시인에 의해서 길바닥에 버려진 고양이도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길 잃은 인간이 버려진 것도 아름다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에도요, 사람들이 다 보잘것없어서 발길로 툭툭 차고 가는 주인공의 얼굴에 그 클로즈업해서 그 얼굴을 냈을 때 그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발굴인 거, 발굴해내는 거예요. 카메라로 발굴해내는 거예요. 작가가 드라마 작품으로 발굴해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봄빛이가 그 처음에 일에 나왔을 때 할아버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거 보세요 그래요. 아 그게 뭐야? 그 어디서 하는데? 그래서 찾아서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또 언제 또 하나 봤더니만 그 없던 방송국이 하나 생겼더라고. 거기에 그 MBS인가 뭐 그런 방송이 원래는 난 못 봤는데 거기서 그걸 계속 수요일 목요일마다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를 또 봤어요. 보면서 요새 볼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드라마 하나 봤으면 했는데 이거 좀 할 때마다 봐야 되겠다 그러지. 8회까지 했어요. 8회까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봤는데 그 봄빛이 때문에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봄빛한테 고맙다. 야, 너 이거 재밌는지 어떻게 알았냐? 1회 때 추천을 했거든요. 걔가요. 내가 앞으로 네가 추천한 건 다 볼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네? 무슨 드라마예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요 난리예요. 지금요. 처음에 0.몇 프로인가 뭐 이렇게 시청률이 있다가 7% 8%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이제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 그래가지고서 각 신문에서 계속 그게 뭐 칼럼 주제가 됐어요. 칼럼 쓰는 사람들이 주제가 그게 주제가 됐어요. 이제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교회의 우영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요. 그 외국에 있는 어떤 그 발달 장애자가 변호사가 된 이야기인데 어떤 외국의 발달 장애자 변호사가 된 분이 한국에서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도 좀 보려고 그런다고 이럴 만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날리고 중국에서는 몰래 보느라고 인터넷으로 그걸 몰래 갖다 보느라고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 또 싸우고 난리예요 지금. 지금 그게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여기서도요. 그 첫째는 배우가 연기도 잘해요. 연기를 잘해서도 그렇고 드라마도 잘 썼어요. 드라마 잘 써서 그렇고 그렇지만 이 발달 장애자가 지금 변호사가 되기도 어렵고요. 변호사가 됐어도 누가 써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냥 뭐 전철 같은 거 이런 걸 타도 누가 쳐다도 안 보고요. 이 동작이 좀 이상하거든요. 정상인을 따라서 하질 못해요.
빠르지를 못하고 시선이 고정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고 푸대접받고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그를 아름답게 조명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을 채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발달장애자,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만큼 그렇게 지금 부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작가의 힘입니다. 작가는 가장 아름답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글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글이다. 이게 얼마나 글이 위대한 문화입니다.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이 미술 그림도 있고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많습니다. 그런 중에 글도 그 도구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도구 중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위대한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것을 갈고 닦아서 잘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용해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